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창립 3주년 기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중에서 주로 불평등, 소득 분배와 관련해서 1차 소득 분배, 주로 노동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1차적인 소득 분배와 복지나 조세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2차적인 소득 분배, 이런 것이 한국 사회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많은 연구들이 밝히고 있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을지 좀 큰 문제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4가지 영역에서 그 답변을 듣도록 하는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먼저 남중석 박사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경제 파트로. 2가지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제도적인 측면과 사회운동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의 노동시장은 거의 이중화되어 있거든요. 대기업, 그다음에 공공부문 정규직과 그 외에 중소기업 그리고 비정규직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임금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구조 속에서는 그 고용시장이 안정되어 있는 정규직의 연공서열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공고하게 이렇게 구축되어 있고, 또 노동시장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호가 되고 있는데요. 연공서열 체계가 형성되어 있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1960년대부터 산업화 이후부터 최근 201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한국은 성장 가도를 달려온 국가이거든요. 그리고 기업들조차도 단기적인 위기가 오더라도 다시 성장 궤도로 진입하면은 구조적으로 유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 같은 경우 특히 고용 자체가 안정된 측면들이 있었는데, 현재 2010년대 중반부터 한국 자본주의 그다음에 기업들이 갖고 있는 구조적 위기에 많이 직면해 있어요. 이거는 재벌 기업들이 특히 상위 5개 재벌 집단들 를 제외하면 재벌 집단 내에서도 각 계열사들의 어떤 그 경영 구조를 보면 굉장히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연공서열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어지면 사실상 이 고정 비용으로서 기업들이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점들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것 자체가 대기업과 정규직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임금이 오르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정체되어지면서 나타나는 양극화가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나타나는 비용 자체로 인한 한계 기업들이 또 출현하고 대기업조차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기업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는 연공서열 체계를 장기적으로는 직무급 체계로 가는 그런 방식의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도 저는 일부분들은 수정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그 리스크는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복지나 사회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다른 한 측면은 사회운동적인 측면인데요. 결합노동시장, 그러니까 기업의 규모와 고용 형태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보면 전체적으로 고용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정규직이거든요. 중소기업의 정규직인데, 이 중소기업 정규직의 임금 구조를 보면 노조가 있는 기업과 노조가 없는 기업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도 노조가 있는 곳은 대기업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반면에, 중소기업의 정규직이든 아니면 비정규직이든 혹은 대기업의 비정규직이든 임금 격차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중소기업의 정규직 중심의 사업장들의 경우에서는 노조의 형성을 통해서 임금 상승을 추진하게 되면 그건 사회운동적인 어떤 힘들이 작용하겠죠. 되어지면 실질 임금 자체가 올라가게 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노동의 양극화에서 중간층이 형성될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노조가 임금 현상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임금을 올리게 되면 비용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대기업인 수요기업,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대기업인 수요기업이 아무리 갑질을 하려고 해도 일정한 수준 이하로 단가를 인하할 수 없는 그런 강제력도 작용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도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측면에서 예를 들자면,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1차 밴드들, 그러니까 발레오 만도라든가 아니면 유성기업과 같은 것에 과거에 노조를 파괴하는데 일정하게 개입했다라는 법적인 증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중간재 공급의 가격을 낮추는 수단으로서 1차 벤더들의 그 노조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중소기업가가 정규직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55에서 300인 이하의 중기업들 같은 경우는 노조 형성의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노조를 통한 실질임금 상승은 오히려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 그리고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 격차를 줄이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동과 관련해서는 권혜지. 네, 이미 노동을 남종수 선생님이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 생산물 시장의 문제와 굉장히 긴밀하게 얽혀 있는 문제라서 노동 한 부분만 푼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고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쪽에서 생각해야 되는 지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정규직 지금 이제 보호받고 있는 시장의 연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파급하고 있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런 제도 속에서 예를 들면 연공급 체계를 라이프 코스상, 그러니까 자기 생애 주기상 잘 따라갈 수 없는 노동자들, 예를 들면 여성들의 경우에 그런 체계가 있을 경우에 체계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지점임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에 대한 높은 임금을 해소했을 때 이게 혹은 지금 보호받고 있는 측면에 높은 임금을 해소했을 때 저임금 섹터가 개선될 거냐 이런 보장은 사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가 보통 노동 임금의 양극화를 얘기했을 때 혹은 뭐 이중화를 얘기할 때 양극화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미국 같은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양극화를 주도한다기보다는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저임금 섹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 노동시장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저임금 섹터를 어떻게 우리가 끌어올릴 것이냐가 한국 노동시장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최저임금이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25% 정도를 육박했던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최근에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가 있고 그런 통계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섹터는 아직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훨씬 더 치밀하게 조금 더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체계화할 것인가 이거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남아있는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노동자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노무를 제공하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상당히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셜 덤핑, 우리가 보통 굉장히 낮은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를 들면 최근에 창의 산업에 종사하는 상당히 많은 노동자들 혹은 다른 영역에서도 월소득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보장을 할까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근로기준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법과 같은 최저임금, 그 다음에 근로시간, 그 다음에 차별규제 이런 굉장히 보편적인 노동에 대한 보호를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노동시장의 규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남종수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영역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이런 구조의 어떤 압력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도구가 될 텐데 한국은 불행히도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낮습니다. 단기간에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만들까? 그다음에 지금 노동조합법이 상당히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노동조합법을 조금 더 노동조합을 조금 더 만들기 쉽도록 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까 낭중 선생님 말씀하시는 어떤 구조적인 어떤 개입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임금에 대한 혹은 저임금 섹터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정부의 규제, 그 다음에 차별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더 이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이어지는 이슈가 결국은 이제 2차 소득 분배와 관련된 복지 문제인데요. 백승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앞서 뭐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한국 사회에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 한두 가지는 아니고 상당히 중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뭐 임금 근로자로 분류된 사람들의 임금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상당히 또 되게 중요하고, 임금 근로자도 아니고 순수하게 자영업자도 아닌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이런 모호한 고용에 종사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근로기준법 적용이라든지 적정한 소득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 부분이 선차적으로 해결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복지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2차적 분배인데요. 이제 기존의 그 사회보장 제도를 개혁하는 것, 특히 이제 사회보험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상당히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이 사회보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뭐 그 19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산업사회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제 21세기의 노동시장이 앞에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연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 변화된 상황에 맞는 사회보험 제도를 만드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한 하나의 과제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 사회에서 이제 복지 쪽에서 부족한 게 이제 보편적 방식의 소득보장 제도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불안정한 노동시장, 불안정한 노동자들, 뭐 모호한 고용 종사자들,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이죠. 얼핏 생각해 보면 이러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에게 복지를 몰아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인 사회는 이제 온정주의가 지배적인 사회이고요. 그런 온정주의는 상당히 역설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 기존의 어떤 복지국가 연구들에서 이제 일반화된 이야기입니다. 온정주의의 역설, 재분배의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복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오히려 이제 재분배에 더 긍정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걸 한번 경험했습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원이 됐고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강하면서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원이 됐죠. 이제 그 결과를 보면 상당히 재밌는데요. 전국 지급이 있었던, 전 국민한테 지급이 있었던 이제 2, 4분기 같은 경우 5분위 분배율, 즉 상위 소득 20%와 하위 소득 20%의 5분위 분배율을 비교를 해보면 5.7배였습니다. 그러니까 2, 4분기에, 즉 전 국민한테 지원했던 그 시기에. 그런데 재밌는 건 3, 4분기 선별적으로 지원했었던 시기에 5분위 분배율은 6.3이에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했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집중했었던 3, 4분기에 분배율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직관적으로 하나 말씀을 더 드리면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로 52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지원금 때는 그분들의 소득이 82만 원이 됐었죠. 그런데 2차 재난지원금에서는 그분들이 제외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소득은 여전히 52만 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누군가를 골라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오히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온정주의의 역설, 재분배의 역설이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올해 경험했던 사실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아까 5분위 분배율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누진적 과세까지 결합하게 되면 분배율은 더 많이 달라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을 골라내는 작업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새도 나르려면 좌우의 날개가 있어야 되듯이 복지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을 잘 골라내는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보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는 보편적 소득 보장 방식이 이제 약했던 거죠. 이런 방식이 필요한 아주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두 분이 말씀드렸던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에 가서는 저임금 노동자, 저숙련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내가 플랫폼 노동을 하면서 한 달에 뭐 150만 원 정도 받는데 이 상황에서 사회복지제도 1차적인 소득 안전망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한 30만 원 정도가 보장이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일주일 정도 쉬어도 될 수 있는, 즉 플랫폼 기업이 과도한 요구를 했을 때 노를 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보편적 방식의 소득보장 제도가 한층 더 레이어링 되는 것이, 한층 더 추가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이슈가 궁극적으로는 정치와 관련될 수 있는 그런 이슈고요. 그 정책인 차원에서 접근하신다면 어떻게 접근하실 수 있는지. 지금 경제 또 노동 소득 이제 여러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사회에서 창출된 부의 1차 분배 관련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백성호 교수님 말씀해주셨던 그런 어떤 분배 이런 측면이 이제 국가의 공공제도의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자원의 2차 분배 또 재분배 영역에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배를 어떤 제도 방식에 의해서 하느냐가 물론 이제 내용적으로 중요한데 그것의 이제 정치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실제 그와 같은 재분배 역할 또 역량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경제에서 국가 개입에 의해서 교정될 수 있는 불평등에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하지만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그 시장 소득의 불평등도가 이 많은 선진국에서는 국가 개입 또 공공제도의 개입에 의해서 많이 줄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소득의 불평등도하고 그다음에 가처분 소득 내지는 재분배 소득의 불평등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걸 이제 비교를 해보면 한국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또 공적 이전에 의해서 줄여지는 정도가 지금 2000년대 조금씩 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국제 비교상으로는 국가 정치가 해주는 역할이 너무 없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 사회학자로서 이런 국가의 역할 또 국가의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구조개혁의 과제 이런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민주화 이후에 이제 한국에서 국가의 역할, 역량 측면에서 많이 개선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로 권위주의 시기에 그런 국가의 강압성 이런 건 굉장히 많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예로 치안 역량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 한국의 범죄율이 이게 선진국 중에서 최저 수준으로 굉장히 잘 개선되고 있는 추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 역량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국제 비교 연구를 해보면 이 국제적으로 많이 우수한 그런 효율성, 전문성 또 공무원들의 교육 수준 굉장히 높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하고 굉장히 대조되는 부분이 정부의 조세 역량 그리고 그것과 연동된 복지 역량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건데요. 이 OECD 그 경제 선진국들 내에서 아주 극도로 낮은 미약한 수준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그 예를 보자면은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조세 수입이 적으면 국가가 사회적인 통합 내지는 격차 해소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자원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한국의 이제 최근 경우에 국내 총생산 중에서 정부의 그런 조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이거를 4대 보험 기여금 그 수입금을 모두 합쳐서 보더라도 27% 정도. 근데 다른 나라 어떤지를 보면 프랑스는 46%에 이르고요. 벨기에, 오스트리아 뭐 이런 작은 나라들 보더라도 40%가 넘습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각자 이제 제주껏 벌어가지고 뭐 나중에 암에 걸리든 교통사고를 당하든 파산이나 실업을 당하든 각자 알아서 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살 거라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가 이런 위험에 처했을 때 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결국 그런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세금을 이렇게 내는 것이 각자의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 같은 것이 형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복지 확대와 또 조세 확대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거시적인 정책 미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다. 말하자면 국가의 조세 역량과 복지 역량을 함께 발전시키는 그런 두 바퀴의 개혁 비전이 중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가 교정을 할 필요가 있는 두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서로 상반된 관점의 오해인데요. 하나의 오해는 뭐냐면은 한국이 이미 충분한 부자 과제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일각에 또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인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거를 단순하게 국제 비교로 보면은 한국이 그렇게 낮지 않은 것처럼 나타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 고용주의 사회보험 기여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갖고 있는 사회보장 목적세 이런 것들하고 통합해서 봤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국에서는 이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고소득층, 고용주 이와 같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덜 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좀 조세 정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증세를 해가는 이런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의 이제 반대쪽의 오해는 뭐냐면은 한국이 오랫동안 성장주의 국가의 전통을 너무 강하게 갖고 있고 또 국민들이 조세 저항이 크기 때문에 바꾸기가 힘들다. 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근데 사실 그게 숙명론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면은 민주화되던 그 87년 시기에 한국의 그런 국내 총 생산 중에서 조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이런 걸 봤을 때 OECD 평균의 5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80%까지 올라갔습니다. 말하자면은 민주주의 정치에 정치적인 역동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정부의 그런 조세 역량과 복지 역량 함께 발전시켜가는 그런 두 바퀴의 개혁 비전이라는 것이 실현 불가능한 그런 유토피아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미약하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던 그런 정치적인 다이내믹이 있는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득 분배 문제와 관련된 첫 번째 토론 주제인데요. 네 분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한국 사회가 앞으로 이런 소득 분배 불평등 문제, 빈곤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정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